네, 시장의 이슈와 종목을 집중 분석하는 금요 특집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영동 고수, 최수창 파트너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집으로 FOMC 이후의 시장의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픽부터 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 탄 미증시 불확실성 해소 멀었나인데요. FOMC 회의 후 안도감을 얻은 듯 급등했던 미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페드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 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연준이 앞으로 두 차례 회의에서 50bp씩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시장의 긴축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알아봤는데요. 그래프로 함께 보시죠. 먼저 한국의 기준금리 흐름 보겠습니다. 2019년 1.75%였던 기준금리를 7월에 1.5%로 인하합니다. 이후 2020년엔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리는데요. 2020년 5월에는 0.5%까지 기준금리가 내려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했는데요. 올해 1월에는 1.25%로 22개월 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죠. 1.5%로 또 한 번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추이도 보겠습니다. 2019년 2.25%였던 금리를 7월에 2%로 인하했습니다. 이후에는 꾸준히 기준금리를 내렸는데요. 2020년 3월부터 약 2년간 0.25%에서 0%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간만에 0.5%로 인상했죠. 또 한 번 5월 4일 0.5bp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시장이 우려하던 자이언트 스텝은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준금리 추이 알아봤습니다. 네, 최수창 파트너님, 앞서 이담교 캐스터가 이야기했듯이 예상보다 덜 매파적으로 해석된 이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이 급등했던 증시가 하루 만에 하락 반전을 했어요. 이 5월 증시 좀 불확실성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세요? 우선은 FOMC에서 발표됐던 내용 중에 주목할 것은 일관성 있는 그 가이드를 정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빅스텝이라든가 또 양적 긴축에 있어서 더 어느 정도가 됐다 규모가 이렇게 좀 설왕설래했던 과정 속에서 이제 빅스텝이 0.75bp는 아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75bp는 아니라면 결국 50bp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목표 도달까지는 가이드가 일관성 있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첫날은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하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다음 날은 또 오히려 투심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오히려 더 우려스럽다. FOMC 정책에 좀 의구심이 든다.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 연착륙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FOMC 의장이 바랬던 걸 다시 좀 해석하면서 투심이 좀 오락가락하는데 이제 볼 것은 무엇이냐면 FOMC 정책이 악재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일관성 있게 얘기해줬기 때문에 이건 악재로 해석할 게 아니라 주목할 것은 러시아발로 인해서 최근에 물가 상승이 특히 에너지 가격에 있어서 급등이 났기 때문에 이제 지표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갈 때 오늘이죠. 오늘 실업률. 그러니까 실업률 발표에 있어서 의장의 발언에 부합하는 그 의미가 나온다면 시장은 또 반등의 흐름이 있을 거고 소비자 지표나 생산자 물가 지표, 소비 지표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일일 항공 이용객 수가 2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코로나 이전에 240만 명이 평균이었는데 그만큼 일상 회복이 빠르게 나오면서 소비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지표들을 4월 이번 달에 주목을 하면서 반전의 시그널을 쓸 거. 또 하나는 러시아발 악재가 5월 9일에 과연 마무리가 될지 여부거든요. 그렇죠. 요 해석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깊게 설명드릴 시간이 좀 없습니다만 짧게 설명드릴 하여튼 러시아가 과연 항복에 대한 승인을 받고 아니면 또 그걸 떠나서도 더 확전이 아니라 이제 발 빼는 과정이 있는지 출구 전략 모색하는 데 대해서 주목하자. 그리고 경제 지표에서 중요할 게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추가 부양책 계속 나오는지 여부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봐야 될 지표가 있습니다. 금리 정책을 떠나서 한 가지 보고 무역 수지 정지를 꼭 보셔라. 3월 달, 4월 달 무역 수지 좀 악화됐습니다만 이번 달 또 다음 달에 어떻게 개선되는 여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앞으로 더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동훈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5월 달까지는 변동성이 큰 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구성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는 유동성 축소 국면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 부분들이 미국 연준을 통해 가지고 자이언트 스텝 자체는 없지만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6월달, 7월달 금리 인상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주식시장에 가장 올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 유동성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축소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2020년도와 2021년도까지 이어졌었던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국면입니다. 그런 그렇지. 부분들을 좀 베이스로 삼으셔가지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금리 인상이 뭐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내 포트폴리오 지킬 수 있는 섹터군들은 은행업종과 보험업종 정도. 어. 이 종목이 수익이 안 나도 돼요. 내 포트폴리오에서 자산만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언제든지 시장이 반등을 찍었을 때 내가 공격을 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업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인플레 부분들이 좀 쉽게 안 잡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연준 쪽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고 예.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앞서 우리 최파등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인플레 자체는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달 5월 11일이면 CPI가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그렇죠. 또 PPI가 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별다른 피크아웃에 대한 징조가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자 가격에 대한 상승 구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군들은 음식료,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예. 그리고 이제 원자재를 대체를 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스토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과 같이 유동성에 대한 회수 국면에서 성장이라는 이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희소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렇다고 되면 이 성장이라는 이 단어가 접목이 되면서 주가의 종목군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급등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리사이클링 관련된 섹터군들이 네. 시장에서는 성장에 네. 대한 스토리하고 거의 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고 또 몇 차례 빅스텝까지 시사를 했죠. 이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담규 캐스터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일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은 한미 이르면 7월 금리 역전, 외국인 자금 유출 경고 등입니다.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은 차단했지만 50bp 인상 지속은 시사한 바가 있죠. 그래서 올해 기준금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올해 남은 한미 기준금리 결정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일정부터 보시죠. 네, 올해 5번의 기준금리 결정일이 남았습니다.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4번입니다. 이번 달과 8월과 9월, 그리고 12월에는 2번의 결정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일정도 보시면 역시 총 5번의 결정일이 남았는데요. 6월과 8월,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역시 12월에는 2번의 기준금리 결정일이 있습니다. 한미의 기준금리 결정일 알아봤습니다. 네, 최수창 파트너님, 이 앞서 스케줄을 보면은 이르면 7월에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한미 역전금리가 생기면 예. 외국인 자본 이탈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우려스러운 거잖아요. 더 그렇죠. 가속화될 것이다. 네. 뭐 올해 내내 팔고 있는데 더 가속화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보면 금리 역전 현상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만 1% 이상의 확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은 뭐 환전이라든가 이런 비용 치면은 오히려 포지션 그게 더, 변경을 예.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좀 역전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소폭의 그 격차로 그러나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할 것은 결국 무역 수지 부분이라고 봐요. 과거에도 역전 금리 현상이 좀 발생하는 구간도 있습니다만 환율하고 더불어서 무역 수지 부분이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예. 굳이 외국인들의 자본 이탈은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3월달, 4월달 무역수지 적자였고 지금 5월달도 현재 통계를 보면 약간의 적자인데 관전 포인트는 여전히 수출은 좋아요. 수출 예. 호조세가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 부분이 적자가 난 이유는 수출이 악화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잦아든다면은 이 부분은 금리 역전 현상에 따라서 외국인 자본 이탈 우려는 잦아들 것이다. 예.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잠깐 방금 전에도 첫 번째 이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제조 경기가 좋아지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주목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요. 무조건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결국 수출이 더 잘 돼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 이자 비용 낼 수만 있다면 쉽게 생각하면 예. 그러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회복 부분을 지금 참고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더 악화되는 시장보다는 반전의 가능성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자. 특히 지표 부분에서 중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 예. 부분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영동 교수님. 예. 또 금리 역전에 이어서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원달러 환율 약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1276원까지 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예, 있는데 상방 위로 어디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1,200원 초반대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해외 와이 쪽은 1,260에서 1,070여까지 예상을 네.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일단은 왔습니다. 1,270원 왔어요. 예. 왔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올 때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요 상단을 넘어가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앞서 언급드렸듯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예. 환율 부분들은 1,300원대까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만 이제 네.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지난 우리 금통위에서 공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조금 잘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어우, 수가 있을 것 정말 같고요. 잘했죠. 예, 굉장히 좀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미 빅스텝을 지금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25bp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책을 만들어낼 그렇죠. 수 있고 완충제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기준금리는 기본적으로 동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 만약에 이 부분들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 지금 굉장히 상단으로 열어둬야 되는 상황들이기 예. 때문에 그러겠죠. 아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현재 지금 미국과 통화 수합이 지금 끝났거든요. 예. 이걸 좀 끝났죠. 연장을 좀 시켰으면은 아마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1,270원까지 좀 덜할 텐데. 좀 덜 했을 텐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쉽다라는 아쉽네요. 부분들 네.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서 언급하셨던 부분들 것처럼 러시아 쪽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 그러니까 전승절을 기반으로 해서 전면전 선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달러 강세는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렇다고 때문에 기타 뭐 중국 위안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것도 그렇고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뭐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네. 뭐 국내 이제 아시아 통화에 대한 강세 부분들이 좀 나와줄 약세 부분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300원대까지 만약에 변동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부터는 주식을 약간은 좀 쇼커버링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하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수찬 펜터님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랑 보험주가 좀 투자 안전판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의 전체가 다 무너진다 이런 편보다도 긴축 발자에 따라 투심의 변동에 따라 등락 구간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은행주와 보험주는 금리 인상 시기에 대안주가 아니라 핵심 중심주입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은행주 같은 경우 좀 매력을 본다면 배당 성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 주주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신한지주 같은 경우 수익자 마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제가 좀 보면서 체크해드리면 예. 2021년도 전년도 1분기에 1.81, 그다음 2분기 1.81, 3분기 소폭 감소 1.79, 4분기 1.83이었는데 올해 1분기는 무려 1.89%로 증가했거든요. 네. 2분기에도 이 수익자 마진의 증가폭이 더 가파를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은행주들의 지금 관점은 금리 인상 시기가 악재라 생각하면 못하겠지만 예. 금리 인상 시기에는 결국 경제의 자신감의 표명이다. 항상 증시의 자산시장에 상승 사이클 나왔다. 거기에 핵심은 은행주다. 보험주도 마찬가지다. 보험주 짧게 설명드리면요. 보험주 같은 경우는 2차 마진, B차 마진, 4차가 있는데 영업 마진에 있어서 이 2차라는 것은 보험 운용이거든요. 자산 운용인데 보험료 받은 거죠. 이 운용 수익이 있어서 증가세가 뚜렷한 게 또 보험주입니다. 그래서 예. 은행과 보험주 전 투자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최영동 교수님, 또 최근에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의 봉쇄 문제를 가지고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상승이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재 상승, 에너지 상승, 그리고 식량 급등 이런 부분인데 우리 최 교수님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보수로 보는 관점이 뭐냐면 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이 부분들로 인해서 원자재를 보유를 하고 뭐 식량을 보유를 하는 기업들의 패권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앞서 이제 우리 손hen기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 실련 관련 종목군들은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 예. 계속 지금 진행이 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관련 쪽으로는 LNG 오늘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원유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봤었을 때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스토리들이 뭐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 이상 기후가 또 발목을 아, 잡고 있는 상황들인 인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폭염. 네,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식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단계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타이밍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은 조금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하고 현재 지금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 기후에 대한 스토리들이 예. 또 다시 한번 또 여름 시기에 또 문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원자재 관련주들은 뭐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마진 압박을 받는 기업들 예.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매매를 하시는데 좀 주의를 갖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두 분 전문가가 엄선한 금리 인상계 관심주, 해수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담교 캐스터가 5위와 4위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꼽아주신 금리 인상기 탑5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와 4위부터 보시죠. 네, 금리 인상기 관심주 탑5 5위는 바로 살펴보시죠. 5위는 유비쿼스입니다. 유선 통신 장비 제조업에 포함되는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특히 유선 인터넷 데이터 장송 장비의 제조, 판매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5G 사업 발전에 수혜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는 종목입니다. 4위도 보시죠. 4위는 파워로직스입니다. 코스닥 상장사로 스마트 모듈과 배터리 시스템, 카메라 모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삼성 SDI와 삼성전자 등 고객사를 바탕으로 견조한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파워로직스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분야에 진출해 있는데요. 정부가 전기차용 폐배터리를 활용한 신사업 육성에 나선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동사가 주목받았습니다. 5위와 4위 알아봤습니다. 네, 5위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장비 업체죠. 최수창 파트너님, 이 종목 관심 두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 종목은 해외에서 모멘텀입니다. 아, 네. 사실 이 회사는 이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하는데 네. 매출의 거의 5%는 국내에서 나옵니다. 아, 최근에 조금 올라와서 이제 해외 매출이 있는데 예, 예. 그런데 왜 해외를 보냐? 2015년도에 미국의 텍사스주의 유비쿼스 USA 자회사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 2020년도에 일본의 또 지사 설립을 해서 자회사를 뒀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중국의 통신망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통신 장비들이. 그러면서 미국의 최근에 공급망 계약도 했고 또 일본의 NTT 도코모하고도 삼성전자하고 공급 계약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는 유비쿼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올해는 좀 해외에서의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주목할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위는 파워로직스였죠. 지난번 화요일 230 시간에도 추천해 주셨는데 최영동 교수님 예. 한 번 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워로직스를 이틀 연속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참 매매할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상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라는 개념보다는 금리 인상기에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성장이라는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한번 해보는 건 좀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바로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뭐 동사는 핸드셋 멀티카메라 모듈 제조 업체입니다. 기본 베이스 자체는 그렇죠 깔려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프리미엄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기보다는 이제 보급형 라인 쪽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은 분명히 해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투자에 대한 모멘텀들, 투자에 대한 아이템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변동성을 놓고 봤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2차 전지, PCM이나 BMS에 대한 이제 사업 부분들인데 그 안에서도 폐배터리에 대한 사이클을 한번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에서도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향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링 쪽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기조 자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덜 나와줄 수 있는 현재 가격대에서 파워로직스는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뭐 마이너스 2% 정도 좀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6,400원 정도, 6,500원 정도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섹터군들 관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금요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금리 인상기 수혜받을 수 있는 탑5 종목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담교 캐스터 이제 3위와 2위 종목도 알려주시죠. 네, 금리 인상기 수혜주 탑5, 3위와 2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충북 청주의 신규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혀졌죠. 청주는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분석입니다. 2위도 보겠습니다. 2위는 한전산업입니다. 신정부의 원전 정책 관련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세계적인 흐름 또한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은 원자력 발전소 설비 운전 그리고 정비 사업을 수행합니다. 3위와 2위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SK하이닉스를 보면은 최수창 파트너님이 바로 떠올라요. 네. 이번에 역대급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주춤한데요. 언제 정도 반등 나올까요? 예, 지금 이제 반등 시점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SK하이닉스 좋은 점은 다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추가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웨이퍼 1분기 출하량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금 비수기인데. 비수기도 있고 안 좋다면서요. 글쎄요. 경기 침체가 되면 반도체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년 3분기에 역대 최대치인 36억 4,900만 제곱인치인데 지금 이번 1분기에 36억 7,900만 제곱인치 역대 최대치를 했어요. 반도체 웨이퍼량 출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서 변함이 없다 이렇게 좀 표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막 변동 있고 심란하고 안 좋고 그러면 대안주 찾으려고 테마 찾잖아요. 근데 그런 거 트레이딩으로 하실 수 있는 분 하세요. 허나 정말 투자다운 투자의 대안을 찾아자 그러면 기둥을 잡아야죠. 기둥이 멀어지면 뭐 어디 투자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 기둥은 대명에서 반도체다. 그렇다면 저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점에서도 금리 정책에 대한 변동이 등장했을 때 최근 들어서 계속 1만 원대, 10만 원대 초반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10만 5천 원대. 이런 구간이라면 충분히 눌린 가격이 주어지고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위는 한전산업이죠. 이 대표 원전 관련주를 꼽히는 건데 이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최영동 교수님 계속 가져도 될까요? 일단은 뭐 주식 격언에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음 주면은 드디어 신정부가 좀 들어서죠. 그렇죠. 그렇더라고 되면은 이제 한전 산업과 관련된 뭐 이제 원전과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는 뭐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계가 올 한 해 계속 화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뭐 그에 따라서 뭐 EU 같은 경우는 LNG 선에 대한 다변화 부분들 그리고 원유 가격에 대한 백불 선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 쪽에서의 원전과 관련된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발전 설비 운전이라든지 또 정비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 속에서는 가장 조금 뭐 안정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최근 들어서 뭐 체코, 폴란드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영국 쪽에서 국내 원전과 관련된 뭔가 이제 초기 MOU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승에 대한 트리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원전주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오늘 2위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금리 인상 수혜주 탑5 대망의 1위 종목을 이담교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 수혜주 탑5 대망의 1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신한지주입니다. 역시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주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죠. 신한지주는 올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배당금 확대 등 주주 친화 정책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신한지주에 대해서 1분기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 모두 양호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금리 인상기 수혜주 탑5 알아봤습니다.
네, 한번 종목을 찍으면 끝까지 끝장을 보시는 분이죠. 최수창 파트너님, 네. 이제 신한지주 가는 겁니까? 가고 있잖아요. 오늘 빠집니까? 안 빠지면 아래 꼴이 달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디테일하게 신한지주 가지고 샀다 팔았다는 트레이더는 아니잖아요. 네. 이 시간에 230 캐치는 전략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건데 사실상 금리 인상식의 은행주가 가장 쇠주죠. 수혜주다. 예. 이유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반세기 넘는 역사 동안에 미국의 은행주도 상업은행도 가더라 이거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승폭이 크고 작은 것은 가져가 봐야 안다. 그렇죠. 이런 예. 표현을 써드렸는데 이제 230 캐치 시간에 애청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주식 초보 탈출하신 겁니다. 그 은행주를 사서 가져가는데 신한지주를 제가 뽑은 이유는 지난번에 KB금융에서 작년에 계속 얘기하다가 네. 신한지주 같은 이유 딱 하나였습니다. 자사주 매입 공급. 그랬죠. 글쎄요. 근데 이 자사주 매입 검토를 좀 더 설명드리면 3년 전에 한 사모펀드에 7,500억 원치의 전환 우선주 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도래가 되고 있거든요. 내버려 두면 보통주로 전환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유통 주식수에서 매칭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소각시키고자 예. 지금 현재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추가 자사주 매입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이 된다는 점. 그렇다면 이러한 모멘텀에 있어서 배당까지 확실하니까 올해 좀 안정적인 투자 대안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신한지주를 지금부터 가져가시는 전략 천천히든 빠르든 과감하게든 대응하는 전략이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 특집은 금리 인상기 관심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파트너, 최영동 고수,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